진짜 사이다는 지금부터예요. 기대하세요. 모든 기적은 아주 사소하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그 뻔한 질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버려졌던 한 아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물과 얽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그림 한 장이 어떻게 3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주인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한지훈. 올해로 3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제 기억의 첫 페이지는 언제나 시리고 차가운 보육원의 철문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30해 전 눈발이 날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대문 앞에 놓인 낡은 사과 상자 안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탯줄도 채 아물지 않은 핏덩이가 품고 있었던 것은 이름표도 돈 몇 푼도 아닌 누군가 급하게 찢어 넣은 듯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그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제게 사치였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일과 속에서 유일한 도피처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남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찰 때 저는 보육원 뒷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그린 것들은 조만간 반드시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가 올 것을 그리면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졌고 보육원 동생의 아픈 다리가 낫는 그림을 그리면 며칠 뒤 기적처럼 그 아이가 걸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신기 있는 아이라며 무서워했고 다른 아이들은 저를 미친놈이라며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터져나올 것 같은 이미지들이 가득했으니까요. 10살이 되던 해, 저는 보육원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몽당 연필로 종이 뒷면에 기묘한 그림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고, 거대한 용의 비늘 같기도 했으며, 복잡한 미로 같기도 한 기괴한 문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먼지 날리는 시골 보육원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서슬퍼런 위압감을 풍기는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산그룹의 창업주이자 30조 자산가로 불리는 이학수 회장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자 같은 눈빛을 한 그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 옆을 지나가다 바닥에 떨어진 제 스케치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봐, 꼬마. 내가 이걸 그렸니?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제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곁에 있던 비서실장에게 믿기지 않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데려가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장님은 굽실거리며 저를 팔아넘기듯 넘겨주었고 저는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노인의 손에 끌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저를 데려간 이유가 축복이 아닌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는 사실을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보육원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아이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린 그 기묘한 문양이 사실은 이 노인이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던 피의 지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인의 저택에 도착한 첫날 밤, 그는 저를 지하 밀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30조 자산가인 이 회장이 10살 소년의 낙서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이 마주하게 된 지하 밀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인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높은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 대신 최첨단 보안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복도를 지키고 있었죠. 보육원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이곳에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향나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10살 소년이었던 제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무겁고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이학수 회장은 저를 저택에서 가장 깊숙한 곳, 본체와 떨어진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양자로 삼겠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 방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오직 천장에 달린 작은 환기구만이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였죠. 대신 방 안은 최고급 종이와 수백 자루의 연필, 그리고 온갖 색깔의 물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려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문양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종이 위에 옮겨라. 만약 게으름을 피운다면 내가 아끼던 보육원 동생들은 다시는 세상빛을 보지 못할 거다.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의 포효였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짓밟을 준비가 된 독재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채 펜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저는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펜을 잡으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몸이 거대한 우주의 기억을 기록하는 도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노인이 잠든 사이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육원에서 터득한 숨바꼭질 실력 덕분에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제가 향한 곳은 노인이 매일같이 출입하던 지하 밀실이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살짝 밀고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된 그 넓은 방 한가운데 이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거대한 벽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그동안 그렸던 수천 장의 낙서들이 퍼즐처럼 정교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낙서들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지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지맥과 혈자리를 관통하는, 소위 말하는 천년의 터를 가리키는 설계도였습니다. 노인은 미친 사람처럼 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이 지도가 완성되면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아. 30조? 아니, 300조를 가져서라도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천재적인 감각을 이용해 풍수질 이상 신적인 기운이 모이는 곳을 찾아내고 그곳에 자신의 무덤을 세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낄 고통이나 고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할 소모품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노인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 지도가 단순히 위치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그림 안에는 노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응보와 그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서곡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밀실 구석에서 노인이 숨겨둔 또 다른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30조라는 부를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육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된 비리 장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에게 줄 지도가 아닌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단 한 장의 심판의 그림을 말입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단어는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박혔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가당치도 않은 돈으로 사람의 운명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진짜 운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 이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제 손에 들린 마지막 조각의 지도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제 다 완성됐다. 지훈아, 넌 큰일을 했다. 이제 넌 쉬어도 좋다. 영원히 말이다. 노인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검은 자루에 담으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노인의 얼굴에 처절한 절망이 서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완성된 지도를 들고 찾아간 그 천년의 명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훈이 숨겨놓은 마지막 반전은 어떻게 노인의 30조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까요? 이 회장의 비서들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챌 때 저는 오히려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서 나올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의 사내들은 찰나의 순간 주춤했죠. 노인은 이미 제가 건넨 마지막 조각을 벽에 붙여진 거대한 지도 중앙에 끼워 맞추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의 터, 대한민국 모든 부와 기운이 응집된다는 그 절대적인 좌표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여기가 바로 내 제국이 영원히 잠들 곳이다. 이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포효하며 즉시 자신의 최측근 건설팀과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강원도 깊은 산세 속에 숨겨진 절벽 아래였습니다. 지도로 보기엔 완벽한 배산 임수의 명당이었지만 사실 그곳은 제가 설계한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제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굴린다고 믿었겠지만 정작 그 손바닥 위에 독이 든 성배를 올려놓은 것이 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처리하기 위해 외딴 창고로 끌고 가려던 찰나 저는 이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실장님, 회장님이 가진 30조 중에 실장님 몫은 얼마나 되나요? 아마 회장님이 영생을 얻으면 실장님은 평생 그분의 시종으로 늙어 죽겠죠. 하지만 제 그림을 하나 더 챙기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텐데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진리였습니다. 노인의 충직한 사냥개였던 비서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회장의 비서장부가 숨겨진 위치와 이 회장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또 다른 그림의 존재를 흘렸습니다. 탐욕은 또 다른 탐욕으로 잡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의 제국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 회장은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그 명당이라 믿는 땅을 사들였고 대규모 발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관이 들어갈 자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휠체어를 끌고 공사 현장 낭떠러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제가 서 있었죠.
노인은 승리에 취해 저를 조롱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그린 이 땅이 나를 신으로 만들어줄 거다. 너 같은 천한 핏줄이 내놓은 최고의 결과물이지. 이제 내 역할은 정말 끝이다. 그때였습니다. 산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은 명당이 아니라 수천 년간 갇혀있던 물길이 모이는 수살의 자리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을 건드렸습니다. 제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그린 지도는 풍수지리를 뒤집어 놓은 반전의 지도였습니다. 겉보기엔 명당의 조건을 모두 갖췄지만 실제로는 집안이 가장 약해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은 곳이었죠. 이 회장이 자신의 영생을 위해 파헤친 그 구멍으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 이놈, 지훈아, 내가 감히 나를 속인 것이냐. 노인이 분노하며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30조의 자산 중 상당수가 투입된 이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가 비서실장에게 넘겨준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이 회장의 불법 비자금과 세탁 경로가 담긴 증거들이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뒤편에서 이 회장의 처절한 비명과 무너져 내리는 산등성이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물을 먹고 자란 괴물에게 내리는 첫 번째 참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0조의 돈줄이 막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시작한 노인에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펼쳐질 예정이었으니까요. 저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스케치북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제 막 성인이 된 제 모습과 무너진 제국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병실에 누운 이 회장에게 전달된 의문의 소포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육원 출신. 고아에서 재계의 새로운 포식자로 거듭나려는 지훈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강원도의 그 산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생긴 최초의 미세한 균열이었죠. 이 회장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의 실어증까지 겹쳐 병원 특실에 유폐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30조 자산가의 비참한 몰락에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괴물은 심장을 완전히 도려내기 전까지는 언제든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회장한테 받았던 자금과 비서실장의 탐욕을 적절히 이용해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한지우는 죽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온 혜성 같은 천재 투자자 J.H라는 이름으로 한국 재계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10년 전 노인의 별채에 갇혀 그렸던 그 수천 장의 그림들은 이제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자금 흐름과 약점을 꿰뚫어보는 저만의 데이터 시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장의 장남이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던 이석진 부회장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탐욕은 닮았지만 지능은 절반도 물려받지 못한 오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접근해 꿈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10년 전 이 회장이 집착했던 그 명당 자리에 이번에는 최첨단 기업 도시를 세우자는 제안이었죠. 부회장님, 아버님이 실패하신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땅의 기운을 다스릴 줄 몰랐기 때문이죠.
제가 그 기운을 제어할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은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10년 전에 저는 그저 아버지의 놀이개였던 꼬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는 제 제안에 눈이 멀어 대산그룹의 가용 자산 10조 원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인한 투자계약서의 이면에는 제가 10년 동안 정교하게 설계한 독소 조항들이 빽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석진이 주최한 화려한 자선 파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이 회장이 병상에서 신음하며 지키려 했던 대산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이석진에게 다가가 위스키 잔을 건네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10년 전 그 아이가 그린 그림 기억하십니까? 이석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체가 뭐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가슴팍에 꽂아주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제가 그렸던 이 회장의 제국이 불타 없어지는 환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에 이석진의 횡령 증거와 대산그룹의 주가 조작 문건들이 실시간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을 통해 10년간 수집해온 노인과 그 아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결정체였죠. 내 아버지는 영생을 꿈꿨지만 너는 파멸을 꿈꿨더구나. 이제 너희 가족이 가진 그 오만한 30조가 어떻게 종이 조각이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석진은 비명을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식장을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30조 제국의 왕관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이 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눈만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의 귀에 대고 마지막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시죠? 당신이 영생을 누릴 거라 믿었던 그 땅. 사실 거긴 당신의 무덤이 아니라 당신이 죽인 수많은 사람의 넋이 깃든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재산도 모두 그 감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노인의 눈에서 마침내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마지막 주식 한 주까지 합법적으로 갈취하여 그 돈을 모두 제가 자란 보육원을 포함한 전국의 시설에 기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노인의 피 묻은 돈이 가장 깨끗한 곳으로 흘러가는 광경, 그것이 제가 설계한 진정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한 제 앞에 죽은 줄 알았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말 한마디에 제 세계는 다시 한번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그린 그림은 아직 한 장이 남았단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회장은 병실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의 오만한 아들 이석진은 포승줄에 묶여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대산그룹의 30조 자산은 공중분해되어 사회로 환원되거나 제 손안에 들어왔죠. 20년 전 보육원 흙바닥에서 다짐했던 복수가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승리의 전리품처럼 남겨진 이 회장의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독주를 들이켜기 전까진 말입니다. 지훈아, 복수의 맛이 생각보다 달지 않은 모양이구나.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20년 전 제가 보육원에서 가장 믿고 따랐던 인물 하지만 이 회장에게 저를 팔아넘겼던 장본인이자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 원장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림자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원장님,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분명 10년 전 강원도 사고 현장에서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더냐? 지훈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회장이 내 천재적인 그림 실력을 탐냈다면 나는 내 그 영험한 기운을 탐냈던 거란다. 김 원장의 눈빛은 예전의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장의 탐욕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은 집착이 서려 있었죠. 그는 제가 이 회장을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였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복수를 완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교묘하게 길을 열어준 조종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원장은 제 손에 들린 잔을 빼앗아 한 모금 들이키더니 품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어린 제가 울고 있고 그 뒤로 거대한 용 2마리가 서로를 집어삼키는 기괴한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린 이 그림이 뭘 뜻하는지 아니? 한 마리는 이 회장이고 다른 한 마리는 바로 너다. 너희 둘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운명이지.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뒤 남은 고기들을 먹는 건 바로 나 같은 사람이고.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가 이 회장의 30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자금 장부와 비밀 지도의 단서들. 그것들을 제 손에 닿게 만든 익명의 정보원이 바로 김 원장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이 회장의 힘이 너무 커지자 저라는 사냥개를 풀어 주인을 물어뜯게 만든 뒤 주인이 쓰러진 자리에 남겨진 거대한 이권을 자신이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참교육, 정해, 지훈아, 착각하지 마라. 너는 그저 내가 설계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춘 광대에 불과해. 이제 내가 이 회장에게서 빼앗은 그 모든 자산과 권리, 이제 진짜 주인인 나에게 넘겨야겠다. 원장의 손짓 한 번에 제가 고용했던 경호원들이 돌변하여 저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원장의 수하였던 겁니다. 완벽한 복수라고 믿었던 순간 저는 이 회장이 갇혀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괴물들과 싸우며 자랐고 상대의 탐욕을 이용하는 법을 뼈저리게 익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린 그림은 아직 한 장이 남았다고 하셨죠? 그 그림. 사실 원장님 방금 직접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원장님이 절 지켜본 것처럼 저도 원장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복수에 올라탈 거라는 것도요. 지금 이 방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당신이 가져온 그 살인 공모 증거들, 전부 실시간으로 검찰청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30조의 주인은 당신도 나도 아닌 당신들이 짓밟았던 피해자들이 될 겁니다. 원장은 미친 듯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의 찰나 저는 원장의 귀에 마지막 낙인을 찍듯 속삭였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지금부터예요. 기대하세요. 김 원장의 거친 손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늙었지만 탐욕으로 단련된 그의 완력은 대단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목을 조르는 이 노인의 일그러진 얼굴이야말로 제가 20년간 그려온 악의 최후라는 작품의 활용점정이었으니까요. 내가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짐승만도 못한 놈. 원장은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를 바닥에 지시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용했던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총구를 겨눈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죠. 원장은 당황하며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해? 이 새끼 당장 죽이라니까. 하지만 경호팀장인 강 대위가 무표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진짜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방금 원장님에 대한 입금을 취소하셨네요. 원장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원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위장하고 숨어 지내며 제 복수국에 소스를 흘려줄 때 저는 이미 그가 준 돈을 역으로 이용해 그의 최측근들을 하나둘씩 포섭했습니다. 30조라는 거대한 판돈을 움직이는 저에게 원장이 제시하는 푼돈은 용병들의 마음을 사기엔 역부족이었죠. 저는 쿨럭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남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원장님, 당신이 제 그림을 영험한 기운이라 불렀죠? 아니요. 이건 그냥 통찰력입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이 다음에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어떤 탐욕에 눈이 멀지 뻔히 보이는 병적인 감각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원장의 서류들을 밟으며 다가갔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그가 대산그룹의 공중분해 과정에서 가로채려 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켜서 원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원장이 그토록 믿었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잔고가 실시간으로 0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돈, 내 평생을 바친 돈이야.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 보육원 아이들의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고 이 회장의 뒷수발을 들며 받아 챙긴 피 묻은 수수료겠죠. 방금 그 돈들은 전 세계 아동인권 기금으로 분산 송금되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공짜로 말이죠. 그때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폭파하듯 열리며 특수수사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원장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악하며 유리창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강 대위의 신속한 제압에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원장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아까 그가 보여줬던 제 어린 시절의 그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 다시 보니까 용 2마리가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마리의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우로보로스였어요. 끝없는 탐욕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는 형상이죠. 바로 당신과 이 회장처럼요. 원장은 입에 거품을 물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저는 거대한 통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고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투자자 J.H.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보육원 뒷마당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10살 소년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제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신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건 이미 병실에서 죽어가는 줄 알았던 이학수 회장의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직. 내 30조의 진짜 열쇠는 내 손에 없다. 전화는 끊겼고 동시에 펜트하우스 건너편 대산그룹 본사 빌딩 전체의 불이 꺼지며 거대한 전광판에 의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장이 마지막까지 숨겨둔 30조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듯한 저 카운트다운의 끝에는 어떤 참혹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대 기업 대산그룹의 본사 빌딩이 암흑에 잠기는 순간 도시는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분명 기계에 의존한 인공음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20년 전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전광판 위에서 핏빛으로 번뜩이는 숫자 5959. 일시간의 카운트다운.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준비한 마지막 참교육은 단순히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룩한 모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펜트하우스를 박차고 나와 대산그룹 본사로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마저 멈춰버린 빌딩 안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저는 제 머릿속에 각인된 이 회장의 마지막 낙서를 떠올렸습니다. 노인이 죽기 전 제게 강요했던 그 복잡한 문양들. 그것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산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통신, 에너지 인프라를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백도어백 마이너스도 프로그램에 설계되었습니다. 미친 영감탱이. 혼자 죽기 억울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무덤 삼으려는 건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30조라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국토의 전력망과 은행 전산망을 지탱하는 거대한 혈관이었죠. 이 회장은 자신이 죽는 순간 그 혈관을 터뜨려 버리도록 시스템을 조작해둔 것입니다. 만약 저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19세기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대혼란의 책임은 대산그룹의 자산을 흡수한 저 J.H에게 씌워질 터였습니다. 빌딩 88층 회장실 안쪽의 비밀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제가 이 회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었던 노인의 사생아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프로그래머 이예수였습니다. 그녀는 단말기 앞에서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늦었어. 이건 아버지가 30년 동안 설계한 업보야. 멈출 수 있는 코드가 없어. 아버지는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해 이 시스템을 완성한 거야. 당신이 그린 그 그림들이 알고리즘의 핵심 로직이었다고. 해수의 절규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천재적인 직관으로 그렸던 그 낙서들이 사실은 전산망의 보안 허점을 파고드는 파괴적인 소스코드의 형상이었다니. 노인은 저를 화가로 키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해킹 도구로 사육했던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 해수 씨, 비켜봐. 저는 해수를 밀치고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감금의 시간 동안 수만 번 반복해서 그렸던 그 선들, 그 곡선들. 저는 자판을 치는 대신 터치스크린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설계한 파괴의 지도 위에 제가 보육원에서 가장 처음 그렸던 치유와 회생의 문양을 덮어씌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10을 가리키는 순간 서버실 전체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해수는 눈을 감았고 저는 마지막 한 획을 그었습니다. 3, 2, 1, 0.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폭발도 마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0에서 멈추더니 이내 푸른색 빛으로 변하며 새로운 문장이 출력되었습니다. 시스템 리스토드 어리저널 솔.
제가 주입한 코드는 노인의 증오를 상쇄하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열망이 담긴 복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됨과 동시에 서버실의 모니터에 한 요양병원의 CCTV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이 회장이 힘겹게 눈을 뜨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손가락으로 침대 옆에 놓인 의문의 스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아, 시스템은 막았을지 몰라도 진짜 유산은 아직 내 발밑에 있다. 화면이 바뀌며 대산그룹 지하 주차장 깊숙한 곳, 제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려 모아두었던 30조 가치의 금괴와 현금 상자들이 가득한 창고가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노인이 설치한 거대한 물리적 폭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선택할래? 아니면 그 보육원 아이들을 선택할래? CCTV의 다른 채널에는 제가 후원하기로 약속했던 보육원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대산그룹 장학재단 견학을 위해 그 지하 창고 바로 위 강당에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30조의 자산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바친 복수의 전리품을 지킬 것인가.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학수 회장. 그 노인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당에 모인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30조라는 거대한 탐욕의 덩어리와 그것을 한순간에 재로 만들 폭발물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아, 넌 고아로 자라 돈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지. 그 30조만 있으면 넌 평생 신처럼 군림할 수 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을 구하려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돈은 영원히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자, 너의 본성을 증명해봐라. 인공음성을 통해 흘러나오는 노인의 비웃음이 서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수는 패닉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안 돼. 저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복수는 무용지물이 돼. 그녀의 말도 맞았습니다. 30조의 자산이 사라지면 저는 대산그룹의 부채를 떠안은 채 파산할 것이고 이 회장의 죄악을 세상에 알릴 힘도 잃게 될 터였습니다. 제 손은 기폭 장치 해제 키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5분의 시간.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갔습니다. 30조라는 돈이면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적인 위선부터 저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회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냉혹한 복수심까지.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속 한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서툰 솜씨로 무지개와 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보육원 뒷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꿈을 그리던 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회장과 싸워온 이유는 30조를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이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회장님, 당신은 끝까지 틀렸어. 당신에게 돈은 신이었겠지만 저 아이들에게는 그림 한 장이 우주야. 저는 망설임 없이 자산 전량 폐기 및 안전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하 창고의 특수가스가 살포되며 30조 가치의 현금과 채권, 금괴들이 화학적으로 분해되거나 영구봉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강당의 방화벽이 차단되며 안전 통로가 확보되었습니다. 폭발음 대신 쉬잉 마이너스 하는 가스 분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 이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유산이자 저를 타락시킬 유일한 미끼였던 30조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노인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친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버려. 아니,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의 추악한 영생을 끝낸 거지. 저는 서버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30조라는 거대한 숫자는 사라졌지만 제 가슴 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도 함께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해수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고 경찰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노인에게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조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자 대산그룹의 주가는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고 노인의 숨겨진 채권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제 돈도 명예도 자식도 없는 비참한 빈털터리로 병실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서버실을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회장의 개인 금고에 보관된 그것을 꺼내세요. 이 회장이 목숨보다 아끼며 마지막까지 숨겨왔던 진짜 비밀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전 저질렀던 가장 끔찍한 범죄의 증거이자 제가 왜 보육원 앞에 버려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이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일기장 속에 숨겨진 지훈의 진짜 출생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지훈에게 다가온 의문의 남자는 왜 그를 도련님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30조라는 거대한 탐욕의 숫자가 연기처럼 사라진 폐허 위에서 저는 이 회장의 개인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를 차가운 사과 상자에 담아 보육원 앞에 버렸던 그 손길의 정체가 그 지독한 악연의 뿌리가 이 누런 종이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대산그룹의 창업주 이학수에게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동지였던 한성그룹의 한승우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한지훈. 일기 속에는 이 회장이 한 회장의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꾸몄던 추악한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를 죽이고 그 집안을 몰살시킨 것도 모자라 그 핏줄까지 사냥개로 키웠던 건가. 이 회장은 제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뒤 가문의 마지막 혈육이었던 저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하자 미안함이 아닌 정복욕을 느꼈던 겁니다. 원수의 아들을 제 발밑에서 기게 만들고 그 손으로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회장이 꿈꿨던 가장 잔인한 유희였습니다. 그때 서버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경찰도 비서도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절도 있는 태도를 가진 한때 한성그룹의 경호실장이었던 오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회장의 눈을 피해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기만을 빌며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 실장은 이 회장의 감시망을 피해 살아남은 한성그룹의 마지막 충신들이 결성한 그림자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H라는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본을 움직여준 이들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억울하게 죽어간 제 부모님의 넋과 남겨진 이들이 저를 밀어 올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실장님,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이 회장이 왜 제 그림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 문양들은 제 아버지가 가문의 비자금을 숨겨두었던 암호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제 도련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회장이 파괴하려 했던 30조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유산은 도련님이 복구한 그 시스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를 사냥개로 부리며 비웃었을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이 회장이 누워있는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1분도 버티지 못하는 노인. 그는 제가 일기장을 들고 나타나자 눈을 부릅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학수,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가뒀지. 하지만 당신이 가둔 건 고아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사자였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 아니, 당신에겐 영원한 치욕만 남을 거야. 저는 노인의 눈앞에서 일기장을 한 장씩 찢어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가로챘던 제 아버지의 지분과 재산들을 원래의 주인들, 즉 대산그룹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인들과 해고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돈을 쌓아두지 않았어. 사람의 마음을 샀지. 당신은 죽어서도 그 차이를 모를 거야. 노인의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자신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회장이 아닌 비열한 살인마로 기록되는 과정을 실시간 뉴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채널에서 이 회장의 살인 교사와 횡령, 그리고 한성그룹 강탈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진짜 사이다이자 참교육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말살. 노인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다가 끝내 눈을 돌리지 못한 채 멈춰버린 모니터의 직선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 실장과 함께 병원을 나서며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보았습니다.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는 제게 죽은 김 원장이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돈뿐만이 아니란다. 보육원 지하 3층, 그곳에 내가 진짜 그려야 할 마지막 그림이 남아있다. 이학수 회장의 심장 박동이 멈춘 뒤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음으로 덮으려 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김 원장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 제가 자랐던, 그리고 이 모든 악연의 시작점이었던 그 낡은 보육원 지하 3층에 무엇이 남아있다는 걸까요?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대산그룹의 소유가 아닌 제 명의로 환원된 희망 보육원의 건물은 으스스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 실장과 함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면에도 없던 지하 3층의 비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갤러리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화들이 아닌 제가 10살 때부터 이 회장의 감금 아래 그렸던 수만 장의 연습장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제가 그린 완성본만 가져갔지만 탐욕스러웠던 김 원장은 제가 버린 파지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수집해 두었던 겁니다. 도련님, 저걸 보십시오. 오 실장이 가리킨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어린 저를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유작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 제가 아버지가 그린 커다란 나무 아래서 잠들어 있고 나무의 뿌리는 30조의 돈뭉치가 아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지탱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림 뒤편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아. 진정한 천재성은 무언가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나온단다. 내 손끝에서 세상이 다시 피어나길 바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회장은 제 재능을 세상을 파괴하고 권력을 쥐는 도구로 보았지만 제 아버지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길 바랐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그렸던 문양들은 사실 세상을 망가뜨리는 코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준 상생의 네트워크를 여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20년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복수심과 증오를 털어내고 아버지의 그림 위에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이 회장의 30조보다 훨씬 거대한 희망이라는 이름의 지도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대한민국 경제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산그룹의 해체로 나온 30조의 가치는 단순히 증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전국의 보육원과 소외계층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그릴 수 있는 지훈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재능이 기회가 되는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것이죠. 감옥에 갇힌 이석진 부회장과 김 원장의 수하들은 매일 아침 뉴스에서 자신들이 짓밟았던 고아 소년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참교육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천한 핏줄이 그들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가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두운 지하방에서 떨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탁 트인 창가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배경 삼아 붓을 듭니다. 제 이름은 한지훈. 한때 보육원 앞에 버려진 사과 상자 속 핏덩이였지만 이제는 30조의 탐욕을 묻고 수만 명의 꿈을 틔운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만약 지금 당신도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진 고통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붓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그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